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싸라비아입니다. 아싸라비아는 아웃사이더들의 눈으로 인사이더들의 삶을 지켜다보는 그런 팟캐스트. 지켜다보는? 좀 멋있는 표현 한번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지켜다보는 한국어 아니고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켜보는이라고 할까 하다가 지켜다보는, 지켜보다와 다보다와 이렇게 딱 합쳐져가지고.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이고요. 지금 옆에서 딴지를 걸어주신 분은 스레빠짱. 안녕하세요, 스레빠짱입니다. 네, 후니버스님 돌아와서 스레빠짱 돌아와서 반갑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아, 네. 댓글 안 봐도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댓글에 상처받은 이유로 댓글을 안 보고 있어서. 그래서 고기는 제가 일부러 답글을 안 달았었는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손입니다.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추석 얘기 말고. 저희가 지난주에 그 발라드의 여러분하고 그다음에 삼둔의 드러머 분을 이제 초대를 해서 네.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노래가 나갔죠. 네. 그 각각 한 곡씩. 네. 네. 그래서 제가 발라드에서 이제 노래를 들어봤는데 네. 그 전에 근데 이제 삼둔의 그분이 이제 나오는지도 몰라서 노래를 네. 못 미리 안 들어보고 들어보고. 네. 그리고 사실 편집이 됐는데 제가 사실 방송 끝날 때까지 그분 이름을 못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분 이러다가 마지막쯤에 이름을 외웠거든요. 아니 도중에 끝날 때. 물어보고 쳐내면 되지 왜 그거를?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방송이 끝날 때쯤에 이제 그분 이름을 외웠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방송 들으면서 이제 음악을 들었는데 제가 또 약간 덕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꽂히면 계속 듣기 때문에 그분들 노래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안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 이후로 그 두 노래를 계속 듣고 있는데 네.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라라랜드도 너무 좋고 그 도미노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멜론에서 막 찾아봤는데 삼촌은 도미노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우리에게 최신으로 나온 것처럼 소개했는데 사실 그거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네 첫 번째 앨범곡이라고 그러니까 더 해서 있는 것처럼 그러면 두 했는데. 번째, 세 번째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올 그 노래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빠른 발매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팬이 또 하나 생기셨으니까 삼촌 여러분. 요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요 얘기 하려면 이름 못 외운 거 안 하고 해도 되는 건데 또 너무 솔직한 스랩바짱이었습니다. 네네. 간만에 스랩바짱 오늘 미니 코너 준비되어 있죠? 네, 스랩바짱이 꼴릴 때마다 하는 코너 스콜. 오늘의 스콜은요. 제가 간만에 좀 제 정체성에 맞는 그런 코너를 준비했어요. 덕후 코너인가요? 그렇죠. 오. 제 닉네임에도 좀 맞게 네네. 좀 일본 애니 관련한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좀 보시나요? 네, 종종 보죠. 특히 넷플릭스 하고 나서 더 많이 네. 본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편이고. 저는 옛날에는 많이 챙겨봤던 것 같은데. 그 이상한 나라의 폴? 뭐야? 요술공주 셀리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카드캡처 체리. 그거 막 노래 그렇죠. 따라 부르고 막. 그렇죠. 애들 키우고 나서부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한 아. 10년 된 것 같은데 못 챙겨봤어요. 제가 좀 일단 퀴즈를 좀 낼게요.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을 좀 맞춰보세요. 근데 워낙 유명해요. 아마 그래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너무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면 바로 나올 것 같고. 들어보죠. 일단 1998년에 방영이 된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이고요. 이게 좀 특이한 게 끝까지 반영이 못 되고 방영이 안 되고. 네, 전체가 26화였는데 일부 12화만 방영이 되고 급작스럽게 종영이 됐어요. 진짜요? 네, 끝까지 안 하고 그 이유가 되게 짧게 한 거네. 네. 우선 첫 번째 1997년 말에 나타난 포켓몬 쇼크, 포켓몬스터 그것과 이제 청소년 살인 사건 등 사회 사고로 민감해졌던 어떤 TV 도쿄의 강한 규제를 때려맞아서 수정 삭제된 이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또 9.11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이게 좀 칼질을 당하면서 급히 종영이 됐고요. 뭔가 싸우는 계열인 것 같은데. 네. 뭔가 테러? 그렇습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네. 약간 그런 걸 살짝 연상시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SF입니다. 근데 우주를 배경으로 우주. 네. 우주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결정적인 힌트. 우리나라에서는 이 뮤직비디오가 유명한데요. 이 뮤직비디오에 삽입된 노래가 히트를 쳤는데 박완규 씨가 혹시 카우보이 비밥인가요? 정말 오, 맞아요? 진짜요? 여러분 제가 솔직한 사람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살짝 날려서 두 번째 녹음 중인데요. 진짜 맞은 거야? 네, 원래는 요거를 작은 손이 맞추시거든요. 진짜 더러워서 더 했네. 자기가 아는
아는 것처럼. 아니 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가로채. 그러게. 뭐지? 가증스럽네. 아무튼 카우보이 비밥입니다. 아, 예. 박완규 예. 씨의 주제곡으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어요. 몰랐잖아. 네, 아무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 퀴즈를 드릴게요. 이 애니메이션 또한 전 세계적인 팬을 가지고 있는 슈퍼 메가 작품이고요. 메가 히트. 원피스인가요? 3대장 중에 하나인가?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아니요. 1979년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을 통해서 79년? 네. 선라이즈라는 제작사에서 처음으로 아, 선라이즈? 네, 근데 선라이즈는 또 워낙 그 애니메이션을 많이 발표한 회사인데 덕후. 메카닉으로 유명한 회사예요. 아. 정답, 건담. 그렇습니다. 건담도 무슨 건담이냐에 따라 네. 차이가 크죠. 기동전사 건담. 기동전사 건담. 네. 네. 근데 뭐 건담은 워낙 시리즈가 네, 많으니까. 원체 많은데 이제 제가 가져온 거는 기동전사 건담이고요. 리엇 로봇물의 시초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세 번째 거는 퀴즈로 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한 3대장 중에 있는 네, 모양입니다. 3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원피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피스 내가 했을 때 아까 살짝 멈칫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원피스랑 건담이랑 카우보이 비밥의 공통점이 있어요. 실사화가 예정돼 있다? 그렇습니다. 오.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 실사화를 결정한 작품들인데요. 오늘 제가 그 얘기하려고 이 세 가지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왔거든요. 와. 우선 카우보이 비밥 같은 경우 가장 좀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네. 촬영을 끝냈고 주연이 많이 아시는 존조. 그래서 존조가 캐스팅이 됐을 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네요. 약간 이미지가 다르네요. 일단 또 연령대가 안 맞다. 누군지 몰라. 근데 존조 나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근데 또 약간 이런 논란은 어느 정도 연기력으로 커버가 되는 면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본인이 좀 그런 논란에 맞서서 열심히 해 나가겠다 뭐 이런 각오를 밝힌 적이 있고요. 그리고 원작은 일본이지만 어쨌든 참여하는 어떤 스텝이나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헐리우드 제작진이 만들고 있어서 되게 굉장히 헐리우드화 돼서 공개되지 않을까. 그리고 드라마고요. 아마 10부작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건담인데요. 네, 제가 두 번째로 건담을 하는 이유는 이제 원피스가 아직 가장 이렇게 진행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일단 몸이 늘어나는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터지네. 왜 이런 거에 묻지? 이상하네. 좋아하는 그런 주제라서 그런가 봐요. 사실 쓰레빠창이 제 개그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이 건담 같은 경우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작사가 네, 퍼시픽 림을 제작한 레전더리 픽처. 좀 진짜 전설의 레전드. 그러네요. 네, 퍼시픽 림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도 이제 1편도 보고 사실 1편은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게 호평하는 쪽도 있고 혹평하는 쪽도 있는데 저는 혹평 쪽이라 지금 혹평이라고 해서 호평이라고 했어요? 혹평. 네, 저는 좀 혹평 쪽이라 저는 사실 로봇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좋아하세요? 예, 저는 메카닉물을 진짜 좋아해요. 건담 덕후야. 네, 저는 메카닉이 나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과 기본적으로 되게 관대한데 퍼스픽님은 너무 아니더라고요.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도 했지만 뭔가 로봇은 만들어놓고 잘 안 보여주기도 했지만 기요모로 델토르는 좋아하는 감독입니다만 그 로봇물하고는 되게 안 어울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제작사에서 건담을 제작을 한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원작자인 선라이즈랑 같이 제작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영상을 넷플릭스를 통해서 중국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방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그 진행 상황이 좀 아주 많이 진행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피스가 넷플릭스 실사화되는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또 얼마 전에 프로모션으로 1회 대본이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유출됐다기보다 공개한 거죠. 네, 마케팅 차원에서. 그래서 1회 대본이 공개가 됐고 역시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게 되고 캐스팅도 발표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로 역할을 맡은 배우가 유일하게 일본 배우고 나머지는 다 글로벌 배우들로 채워져서 역시 헐리우드 제작진이 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일본 본토의 반응이라고 할까 일본인들의 반응은 기대가 되는 순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긴 건데 1위가 기대작 없음. 기대하지 않는다. 혹시 좀 드래곤볼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
그렇겠네요. 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일본이 자체 제작한 애니 원작 영화들은 그건 뭐 좀 눈도 거의 못 봐주죠. 네 많이 실패를 망작의 향연이죠. 네 망작의 현역에서 오죽하면 뭐 일본인이 넷플릭스에 독을 풀었다라는 그런 그렇죠. 영화 채널이 유튜브에 운영되고 있을 정도라니까요. 네. 실패를 거듭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아니 좀 재밌었던 게 내용보다도 이 덕후의 열정이 좀 느껴지네요.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 딴 거 기대하고 있었가지고 뭐요? 슈퍼 마리오가 영화로 네. 나온대요? 나온대요. 네. 있었는데요? 전에 된 적 있지 않았나? 있어요. 그것도 초망작. 이번에 그 퀸스 갬빗의 주연분이 네. 프린세스 피치 공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안 맞는 느낌 때문에 한번 볼까 하고 생각 중이에요. 저는 카우보이 비밥을 제일 좀 기대가 되네요. 그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럼 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카우보이 비밥 실사화 된다니까 우려를 또 많이 표하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원작을 애정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원작의 골수 팬들 향수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사화하면 싫어하는 네. 반응을 많이 보이죠. 그리고 원작은 굉장히 냉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네. 가슴에 싸게 하는 좀 싸늘한 그런 그런 게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헐리우드 영화 되면은 그 느낌은 잘 안 살아요. 네. 뭐 그 음악 연출 그 뭐 주인공의 어떤 성격이나 말투 하나하나가 상당히 그런 사이버 펑크적인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했던 작품이라서 그게 얼마나 구현되는가가 또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아무도 원피스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네, 원피스는 도대체 뭐가 나올지 상상도 되지 않고요. 루피와 조로 등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 시나리오 작가가 코미디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를 웃겨줄지는 되게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웃겨줄 수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네. 어떤 식으로 차용이 돼서 나갈지 그게 감도 안 오네요. 네. 그러네요. 아무튼 오늘의 스콜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거는요. 언론중재법이 지금 상당히 요즘 들어서 꽤 얘기가 되고 있었죠. 저희도 한 추석 전에 이전에 또 얘기를 할까 말까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결론이 안 나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중재법이 원래 없던 건 아니고 있는데 그걸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거고요.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나 또 여러 세력들은 거기에 대해서 악법이다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국민들 여론 투표라든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 정도로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뭐 그런 스탠스를 일단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일단? 네, 일단 여론 조사죠. 여론 투표 아니고. 오늘 좀 심하게 많이 틀리시는데 이 언론중재법 얘기는 한 4개월, 5개월 전부터 엄청 시끄러웠죠. 뭐 한이 많이 결국은 뭐 한다 그래서 또 다 들고 일어났다가 지금 민주당이 또 한 발 물러서면서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었고 협의를 하겠다 그랬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죠. 협의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지금 오늘까지의 상황도 역시 계속 협의가 안 돼서 질질 끌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뭐 조금 발전한 부분도 있긴 있고요. 아니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애초부터 이거는 이제 뭐 문재인 정부 개혁안 중에 좀 들어가 있던 언론 쪽 개혁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던 건데 전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지만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꽤 떨어집니다. 30%대로 잘 못 믿는 어종이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그 민감한 문제들 세월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언론들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도를 한다 이런 좀 느낌들을 많이 받았던 국민적 정서가 그 배경을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언론 개혁안이 이게 원래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제 개정안으로서 들어온 건데요. 이게 논란이 된 이유는 이게 개정안이 여러 군데를 손보기는 했는데 제 30조 2항 요쪽이 일단 좀 문제가 있어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 요거를 지금 문제시 삼는데 일단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1항이 이렇습니다.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에 의한 피해 정도, 언론사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세부사항 보면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정의된 게 보복적이나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경우, 정정보도, 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 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 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 시각, 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듯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돼 있고요. 실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적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나쁜 기사를 쓴다고 바로 보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받아치면은 언론이 뭐 아무래도 힘을 좀 덜 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관한 것, 공직자윤리법하고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일단 요게 관건이에요. 고의로 뭐 허위라든가 과장 보도했을 경우에 거기에 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배상 책임을 매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발의 자체는 정청래 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 10명이 함께 발의를 했었고요. 8월 18일에 해당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요. 8월 19일에 전체 회의에서도 이제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8월 25일에 이제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본회의를 열기 전에 이제 여야 간 회동을 가졌는데 4번 회동을 가지는 동안에 결렬이 일어났습니다. 본회의가 31일로 미뤄지고요. 언론중재법은 9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를 받고, 거기서도 이제 합의는 정확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법 올리겠다. 법을 올리게 되면은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통과는 될 테고, 그 사이에 이제 뭐 국민의힘 쪽은 이게 악법이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막 하면서, 그 와중에 막 이준석 당대표는 여기 그거 막느라고 생방송으로 원래 100분 토론 돼 있던 것도 펑크를 내는 듯 여러 가지 막 소동을 겪은 후에 지금 다시 이게 상정되기 직전의 상황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조금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대략 이런 면인데 그 밖에 뭐 어떤 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게 일단은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많은데, 당연히 반대할 만한 세력 말고도 유엔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인 건지, 지금 보면 유엔 인권 전문가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 자유 특별 보고관이 낸 건데, 네. 이게 유엔의 공식 입장인 건지 이 사람의 개인 입장인 건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 일단은 유엔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는 거에서는 공식적인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게 좀 법안이 모호하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식의 그를 우려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단체들이 유엔에서도 반대하는 이런 내용을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로 갖다 쓰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넘어가기 전에 반대하는 측에서 어떤 면에서 반대하는지 좀 찝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고의과실 얘기했는데 그냥 내용만 들었을 때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의과실해서 이렇게 조항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문제시 삼은 부분이 그것뿐만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한 2군데 정도 크게 문제를 삼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금 방금 얘기가 나온 유엔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제 문제시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모호성이 일단 관건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시 삼은 게 첫 번째가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 네,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고의로 했다, 고의로 하지 않았다. 이게 중과실이다, 경과실이다. 이걸 따지는 게 그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부분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송영길 대표가 뺀다고 하지 않았나요? 뺀다고 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준석 대표하고 다시 TV에서 토론 부분을 가졌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모호성을 가진 부분은 빼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토론 안건으로 된 게 아니라 얘기를 갑자기 꺼냈는데, 거기서 중과실 추정 조항 등 모호한 부분은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곧장 이 대표 말씀처럼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빠진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개정을 거친 안을 우리가 아직 보지는 못한 상태이고요. 저희 지금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해외 언론이라 다른 곳에서도 얘기하는 게 다 그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요. 이를테면은 그 유엔의 언론위원장 있죠.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안은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말했는데요.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다루고 있는 허위 정보에 대한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고 이 법안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모호한 언어를 쓰면 중요한 뉴스나 인기 없는 의견, 비판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언론이 완전히 팩트 체크가 된 사실만 보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뭐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언론의 역할에서 탐사 보도라든가 그런 거 할 수도 있는 건데 많은 부분에서 이게 축소할 수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고요. 징벌 또한 과도한 징벌적 조항 때문에 언론이 자기 검열을 불러올 수 있고 공적이고 중요한 논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내용들이 첫 번째는 모호하다. 뭐가 중대한 과실이고 뭐가 그럼 중대하지 않은 과실인지 뭐 얼마나 이게 고의를 가지고 쓴 건지 혹은 어쩌다 잘못 쓴 건지 이거를 얘기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유엔에서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많이 됐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국내외를 대위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비판하는 데는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서울외신기자클럽,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두 번째라면 어떤 거요? 두 번째 문제점이 이거 아니야?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기사를 아예 내리게 할 수 있는 기사를 내려버려서 못 읽게 하는 그거잖아요. 원래 이제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신설을 중재법 개정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요건도 있는데요. 이제 기사를 못 보게 하는 거죠. 원래 있기는 있었는데요.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열람 차단 이거 이제 이 기사 갑자기 보는데 못 보게 된다거나 그런 일이 가끔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게 예전에 있긴 있었는데 여기서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던 기존 열람 차단 청구권 규정 중에서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한 경우로 국한해서라도 이 제도 자체는 도입은 필요하다고 이제 민주당 쪽은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나머지 이제 언론의 이런 입장에서는 일단 이 글 자체가 논란이 됨으로 인해서 법정으로 올라감으로써 이걸 읽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사실상 이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일단 기사가 나가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양론이라든가 이렇게 사생활을 꼭 제외하더라도 근데 지금 열람 차단이 사생활로 국한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건 국한시킬까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이거는 남겨놔야 된다. 이 제도는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많이 이제 먹으니까 원래는 광범위하게 하다가 그 범위를 사생활로 좁혀서라도 이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법안 제시한 측이 얘기하는 거고 그 반대 측은 아니다. 다 필요 없다. 사생활도 안 된다. 어떻게 감히 우리 기사를 내릴 수 있느냐 이런 거겠죠. 그게 너무 감정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뭐 저는 어쨌건 양쪽의 의견 다 듣기는 하는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하게 조금 급조된 느낌이 있다라는 급조된 느낌. 왜냐 법안으로서는 이게 사용되는 어떤 효용 외에도 악용될 수 있는 그 지점에 대한 생각까지 우리가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이 너무 허술했다. 그 허술했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을 또 다들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좀 생각은 하고요. 뭐 긴 시간에 걸쳐서 이거 차근차근 여러 번의 공청회라든가 뭐 해가지고 준비를 했다면 모를까 하는데 긴 시간이면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이걸 쭉 준비해 오고 있다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방 선거에서 갑자기 크게 타격을 받고 나니까 일종의 그건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그렇게 씌워진 가능성 지금 그런 이것도 프레이밍일 수 있는데요. 네.
어쨌건. 근데 언론에 대한 문제점은 그 전부터 계속 지적돼 왔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너무 법에 관한 문제로 가는 거는 저는 예전에는 저 유튜버 얘기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법으로 너무 이거를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효과보다는 역효과가 좀 클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쪽이고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백드래프트 역류 현상에 대한 고려가 좀 안 된 입장이 아닐까. 이를테면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공격 뭐 그런 기사가 들어온다고 해도 여기서는 제외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들한테 고소를 하거나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최순실은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떤 매무새만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아닐 뿐이지 실제로 어떤 권력이라든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언론을 압박하는 도구로 쓰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런 점은 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언론중재법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자체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쪽이에요? 내용 수정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건 그 모호성, 저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그런 쪽이고. 제 입장은 저는 아까 뭐 순기능과 역효과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미 이 언론의 못된 언론의 행태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일단 법을 세워놓고 계속 개정을 해 나가는 부분이죠. 어떤 법이 처음 나왔을 때 완벽한 법이 나와요. 물론 더 완벽하게 다듬어서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네. 저도 그걸 바라죠. 더 완벽한 법을 제정했을 때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법이면 누구나 다 원하는 법일 건데 어차피 반대하는 입장은 그게 완벽하든 안 완벽하든 무조건 반대를 하는 상황인 거고 저는 일단은 지금까지의 그 정말 그 언론들이 해왔던 행태들이 너무 나빴던 행태들을 전혀 그 반성도 없이 자정도 없이 자성의 목소리조차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입을 막겠다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해왔으면 사람들이 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왜 찬성을 하며 그들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져서 다시는 제기를 못하게 된 사람들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살로 내몰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자기들이 지금까지 마음대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왔던 행태들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논리들을 막 끌고 와가지고 온갖 자기들이 생각한 논리보다는 무슨 유엔이 그랬으니까 이렇다, 뭐가 그랬으니까 그렇다, 뭐 해외를 언제는 유엔 얘기 그렇게 신경 썼어요 그 기자들이 유엔의 무슨 결의안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갑자기 그런 거 끌고 들어와서 전 세계 최고의 뭐 대표 기관인 유엔이 이랬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저는 이게 너무 진짜 화가 나고 비겁하고 최대한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개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우리끼리 그냥 사석에서도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뭐 기레기라든가 그런 말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실시간 이슈에 뜨기 위해서 남의 기사 베끼거나 막 자극적인 말을 제목에 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이게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언론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반발감도 저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필요함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저는 뭐 언론 중재법이 꼭 필요하다 아니다 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언론이 굉장히 큰 자유를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언론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 힘이 뭐 옛날보다는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언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좀 되게 거대한 권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의사 터졌을 때 의사들도 그렇고 어떤 이 기자 혹은 뭐 언론이라는 이끈 단체가 돼서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서 자기의 이제 권리를 수호하려고 할 때 그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인들 잘못에 대한 어떤 자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중재법 발표하고 나서 그 언론인 원로들이 그 반대 의견 발표하면서 뭐 지금까지 그 굉장히 어렵게 피 흘려서 수호해온 언론의 자유를 뭐 다시 시계를 되돌려서 그렇게 거꾸로
뺐을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성명을 발표했을 때 그 원로분들은 이 언론이 가짜뉴스나 아니면 허위 보도나 혹은 편파적인 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약간 호도하고 혹세무민할 때 그때는 왜 자기네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언론으로서 방향을 잡아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런 거를 법적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좀 의사들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각이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지는 형태는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법적인 형태는 아니든. 그래서 제 생각한 게 어떻게든 다른 걸로 자정이 안 되니까 그거를 어떤 경제적인 책임을 지으려고 징벌제도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죠.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네, 뭐 그 방법은 어떻게 됐든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제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딱 집어서 언론을 집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가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법이 적용이 가능하기는 하거든요. 다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다는 것이고 언론을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징벌적으로 5배까지 뭐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라고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한 예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유엔뿐만이 아니라 인권위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많은 다른 외부 단체들에서도 이 법은 악법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이 법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라는 추측, 가정에 의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뭐 좋은 쪽으로 간다, 나쁜 쪽에 영향을 더 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상식이라든가 법이 이러이러한 요건을 가져야 된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난 아닌 것 같아요. 이 법은 약점이 너무 많아요. 뭐 약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저도 그러니까 의도만 인정하는 있어. 부분이고 감정적인 의도만 그러니까 남아있고 MC 대석이 하는 얘기는 알겠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순기능이 100이고 뭐 역기능이 뭐 10이다 이랬을 때 그 11이라도 역기능이 있으면 그거를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에 공감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해악이 너무 클 경우에는 일단 먼저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게 그 기자들의 기사가 이게 웃기잖아요. 좀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쏠리잖아요. 자극적으로 남의 거를 따라 쓰고 이런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뭐 먹고 살려니까 저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의 정의는 선택적인 한쪽으로만 정의, 돈이 있는 자들과 옛날 그 친일파들부터 이어진 그 기득권 쪽으로만 흐르냐는 거죠.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그런 쪽으로만 흐르고 그런 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려고 하고 아닌 것도 그쪽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억지로 기사를 짜맞춘 게 너무 많잖아요. 조선일보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그러고 있는데 가짜 기사들 뭐 가짜 기사를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가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죽이게 만든 경우까지 너무 많잖아요. 너무 자주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예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근데 그거부터 어느 정도 막아주는 게 다른 역기능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너무 심한 해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심정적으로라도 한 번 더 저어서 이렇게 저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고 그들이 마음에 내가 좀 저어되는데 나 저거 하면은 뭐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조작을 못 하겠네. 이런 정도의 장벽은 먼저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진짜 좋다, 무조건 완벽한 법이다, 찬성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저 사람들의 마음에 고삐를 채워놓는 그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없어진다라고 아까 원로들이 얘기하는데 언론의 자유는 왜 한쪽으로만 채워지고 한쪽으로만 너무 풀려 있는 거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양쪽으로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마음이 한쪽으로는 너무 풀려 있고 한쪽으로는 채워져 있으면 양쪽으로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걸 해서 계속 개정해 나가는 게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언론이 또 조금 조심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권
그 힘을 마음대로 쓰는 거에 대해서 또 제약을 걸 수 있거나 견제를 할 수 있거나 비판을 할 수 있고 어떤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또 언론이잖아요. 뭐 개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도 있겠지만 건전한 언론이라면 그게 정상이죠. 어쨌건 그것이 언론의 역할 중에선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언론중재법이 일어났을 때 이제까지 그런 거대 언론사에 당했던 개개인들이 막 줄소송을 하고 언론들이 한번 이 기사 나가기 전에 좀 이게 우리가 확실한 건지 고의적이나 의도적인 건 없는지 뭐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데스크에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이런 순기능을 일단 그리게 되는데 근데 진짜로 걱정이 되는 거는 실제로 정치 권력이나 어떤 사회 기득권 세력이 오히려 이것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거다.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면은 권력이 부패할 수가 없다. 반드시 그 언론 자유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2017년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오히려 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이 비판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을 때 보도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때 얘기한 것도 그때도 문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랑 좀 틀리다. 이렇게 어떤 다르다겠죠. 딱 다르다. 못 고쳐. 그때 얘기했던 방향하고도 좀 다르다. 그 언론만 딱 집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메스와 같은 법으로 한다는 것 이거는 저는 부작용의 면을 더 많이 보고 있다 이 정도로. 그래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 좀 궁금한 거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언론 자유가 충분히 보장이 되면 아까 말했던 어떤 그런 정치적 견제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아니, 지금 언론 자유가 보장이 안 됐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언론 자유가 제일 보장된 게 대한민국 아닌가요? 그런데요. 근데 지금 제대로 된 뭐 견제는 엄청 해요. 정부에 대한 견제는 엄청 많이 하는데 진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징치나 그런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의문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위험한 법으로 생각. 저 사람들을 까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얘기했었던 상황과 지금 얘기했었던 상황은 또 너무 완전히 천지 차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언론이 했던 그런 행태들과 지금이 하고 있는 언론의 행태가 같다고 보세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뭐 4년 지났는데 많이 틀려졌어요? 네. 너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박근혜 저 탄핵을 해서 앞서 싸우던 기자들이 있었죠. 대부분의 언론이 따라갔죠. 어차피 그게 대사였기 때문에 따라가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나중에 뒤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더 발벗고 나섰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냥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뭔가 기사들을 날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닌 거를 막 억지로 짜집기 해서 그런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제목만 쓱 바꾸는 행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미 신문이라든지 언론이라는 게 다 포탈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사의 제목만 읽거나 앞에 몇 줄만 읽고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거를 계속 활용을 하는 기법이에요. 제목을 되게 이상하게 묘하게 막 정말 못되게 달아놓고 그거를 또 포탈이 일면에 올려줍니다. 제일 상단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다 봐요. 보는데 기사를 읽는 사람 별로 없고 제목만 보고 댓글 달고. 프레이밍을 씌운 다음에 욕을 막 해요. 그리고 그게 진짜 문제가 되면 제목을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아무도 안 볼 때 쓱 바꿔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이게 4년째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4년 전에 언론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했고 정권의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는데 그 일익을 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일익을 했었고 그러니까 주축 세력이기도 했지만 지금의 아닌 세력들은 그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클릭이 잘 나오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경우였겠죠. 그때는 언론이 재작용을 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랑 그걸 못 하게 된다니까. 아니 지금 안 하잖아요. 아니 할 수 그러니까 있는데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은 그러한 활동조차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못하게 될까요, 과연? 진짜? 아니 저는 못하게 된다고 보지 않는데. 아니 그건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우려를 표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그 좀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과연 진짜 어떤 전문가들인지는 좀 봐야 돼요. 언론 쪽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전문가들인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문가의 탈을 뒤집어 쓰고 얘기하는지, 그거는 그걸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그런 시간까지는 없고. 근데 보면은 지금도 언론에 대해서 이제 제재하는 법들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판사들이 지금은 또 그 제한이 없잖아요. 5배든 뭐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액만큼, 아니면 진짜 뭔가 정말 못됐으면 더 많이 때려줄 수 있는 판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판사들이 인간의 값을 너무 싸게 봐요. 그러니까 정말 크게 잘못했고 전국적으로 매도가 돼서 이 사람이 인생을 더 이상 막 정상적인 인생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언론 쪽에서 진짜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피해 그 위자료가 아마 최대가 1억인가가 기록일 거예요, 아마. 그것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1억인가가 거의고,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걸 5배까지 한다고 해서 5배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판사들은 또 그냥 500만 원, 1000만 5배까지 되겠지만 자기들이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5배 해봐야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 2500만 원 뭐 해봐야 1억.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이 파괴되고 자기들은 클릭질로 몇 억을 버는데 그러면 안 하겠어요? 그냥 어차피 자기들이 그때 한번 뭐 나가도 되고, 어차피 변호사는 회사에서 붙여줄 거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5배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진짜 미국처럼 정말 악의적인 기사를 써서 정말 이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없는 사실, 뭐 옛날 조선일보처럼 간첩이 아닌데 간첩을 만든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다, 이러면 그 회사가 정말 책임을 지고 망하든가, 그 대표가 감방을 가든가, 이렇게까지는 돼야 돼. 더 큰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겨우 꼴랑 5배 가지고 이 정도로 되는 거는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사실 이런 얘기들도 일리가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몇 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기존 안에서 이제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5배 이내 안하고 5천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는 안, 최대액을 무조건 3배가 아니라 뭐 너 그래서 한 달간 일 못했어? 그러면 750만 원 뭐 이렇게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용 중에서 5천만 원하고 750만 원 쪽에 더 높은 쪽을 이제 최대 금액으로 정해가지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로 개선이 됐고, 뭐 허위 조작 보도 정의 규정은 뭐 삭제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기사 열람 차단권 아까 얘기했듯이 사생활의 핵심 영역 침해의 경우로만 국한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쪽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열람 차단 청구권 그쪽에서 전면 삭제를 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맞아서 결국 이제 성립은 안 되는데, 결국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던져놓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협의를 하고 사람들의 의견이 받아들이고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법안으로서 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건데, 이 앞에서는 필요한 법안 언론중재법이다, 아니다 언론재갈법이다 하면서 그냥 막 그 핏대만 세우면서 서로 막 논란이 이루어지고, 그냥 뭔가 급작스럽게 이게 뭐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방해해서 엉망진창이 됐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로 이제 양보하거나 실정에 안 맞는 부분, 명확하지 않게 된 부분, 모호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조금 더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 한켠에 이 법에 대한 좀 아련한 불안감은 좀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근데 MC 대석은 아까 그냥 언론을 그냥 법으로 제어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이 원래 없는 건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것을 이제 개정안으로서 이번에 들어간 건데, 언론에 따라서 다루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열람 차단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어떤 사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거 언론만 딱 집어가지고 막 그 5배에 대한 징벌액이라든가 뭐 고의성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좀 졸속이다, 내가 보기에는. 졸속이다 아니면 안 된다, 어느 쪽이에요? 저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는 안 바꾸는 게 맞다라고 좀 보이는데,
그런데 굳이 해야 된다면은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다 덜어내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뭐 일단은 차치하고 저는 그 언론 그 열람 차단권 네. 저는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왜냐면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정말 잘못된 기사들 많잖아요. 근데 한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 있는 그것도 되게 근데 또 이것도 웃긴 게 법원으로 가잖아요. 굉장히 느려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정말 국민적인 그 뭔가 되게 쳐 죽일 놈이 된 다음에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지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리면 의미 없어요. 이거를 할 거면 그 차단권 할 거면 정말 빠른 뭔가 패스트 트랙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막 범인이다 그래서 막 저놈이 막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도 잘못된 범인 집혀서 그 사람은 완전히 막 저거 됐었잖아요. 사람은 몇몇 명 죽인 연쇄살인범 됐다 결국 아닌 걸로 됐잖아요. 그 뒤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뭐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포털 일면에 몇 시간 뭐 하루 동안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아니었다 이게 아니고 이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그 천하의 쓰레기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보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그럴 때는 바로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어쨌든 언론이 하고 있는 좀 잘못된 행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너무 많고 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을 어떤 식으로 개정할지는 더 해봐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놔두자 혹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뭔가 국리를 해서 이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저는 뭐 제 의견 마무리하자면은 법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법이 아니면 그럼 대안을 좀 주세요. 저는 사실 건강한 사회라면은 이걸 자정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시스템 쪽으로 가야 되지. 자정 시스템? 네, 자정적인 시스템. 올바르지 않은 어떤 언론, 가짜뉴스 이런 것들은 자생적으로 이것이 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그게 건강한 사회지. 막으려다가 우리는 좀 더 큰 것을 맡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근데 생각해 보면은 가장 그게 대표 주자가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가 그렇게 사라질까요? 제도를 바꾼다고? 아니 뭐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이거를 그렇게 되면 법으로 제재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상론이잖아요. 아니 근데 법으로 제재해가지고 이게 더 좋은 결과를 낼 거라는 게 또한 이상론이라니까. 법을 건드림으로써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법으로 해서 좋아질 것에. 거라는 이상이 아니라 법으로 해서 최소한의 쟤들이 함부로 막 너무 심하게 막 이렇게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언론 중재위에 가도 몇 달 뒤에나 그냥 뭐 사과 기사 하나 써요. 네.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지금 살짝 평행선 지점에 있는 게 저는 뭐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 부작용이 더 심하다고 여긴 최소한으로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모양새로 봐서는 결국은 이게 언론중재법이 시행이 또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론 때문에. 네. 왜냐면은 단독 처리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담감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나중에 AS에서 한 번 더 얘기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저희 아싸라비아는 언론중재법 어디로 가고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얘기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